반드시 제명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내려져야 된다. 끝까지 제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세 사람을 반드시 제명시켜서 자유한국당 망언자들을 반드시 제명 조치할 수 있도록 여야 사당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18과 관련된 진실을 왜곡하거나 5.18의 정신을 폄훼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힙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만에 광주 오니까 좋습니다. 네. 나와! 야, 우리가 북한군이야. 자, 우리가 북한군. 제가 뭐 여기 모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18 유공자 명단은 좀 공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투명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고뇌하고 고민했습니다. 당의 비상식적인 결정들에는 아직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지역, 특정 이념만을 추종하는 정당으로 추락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우리 당의 좋은 자원들이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2월 12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최반장,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엎소선하네요. 네. 그나저나 이제 5.18 망언 논란이 지금 전국을 강타한 상황인데 아까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니까 어제하고는 톤이 좀 달라졌어요. 이번 사안의 폭발력을 감지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아시겠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우리 당 문제니까 좀 신경 쓰지 않았으면 무슨 좋겠다. 다양성 얘기도 하고 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논란이 커지자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조금 전 보신 것처럼. 네. 그 논란이 된 의원 3명과 함께 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자신까지 네. 당 윤리위에 해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네. 좀 논란이 사그라들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반장, 오늘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 졸업식이 진행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단원고등학교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 250명에 대한 명예 졸업식이 열렸는데요. 그러니까 예정대로였으면 사고가 없었다면 네. 2016년 2월에 졸업을 했던 건데 3년 지났네요. 그렇죠. 3년 네. 만에 명예 졸업식 형태로 열리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별이 시작하죠. 아까 보니까 뭐 쓰레기 더미까지 뭐 김진태 의원 머리 위로 뭐 날아오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 자유한국당 얘기는 잠시 후에 해보는 걸로 하고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베트남의 판 빈민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요. 오늘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방북길에 올랐고요. 주로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빈 방문 문제를 최종 조율할 걸로 보입니다. 언제 갈지 또 어디에 머물지 뭐 여러 가지 동선은 어떻게 될지 관련한 내용들을 논의하게 될 걸로 보이고요. 다음 주쯤에 2차 북미 실무 협상이 열린다는 소식은 저희가 이제 회의 때 다뤘는데 아직 관련해서 구체적인 속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관련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토부가 오늘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곳은요. 시도 단위에서는 서울이었고요. 시군구에서는 서울 강남구였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평균 13.87% 공시지가가 올라서 지난해의 2배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게 그 관련해서요. 그 일반인들한테 상당히 관심이 많은 그런 뉴스예요. 자, 그리고 어제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겼다는 내용을 저희가 다뤘죠. 오늘 바로 재판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이 신설한 형사 35부에 배당이 됐고요. 양 전 대법원장과 연고가 없는 재판부 중에 무작위 전산 배당을 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24년 후배고요.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도 함께 맡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네, 먼저 전국 최대 이슈로 떠오른 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부터 짚어보면서 오늘 하루 벌어진 각종 속보를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5.18 발언 논란과 함께 당권 주자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진 한국당 전당대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소식, 또 청와대발 뉴스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할 때 영상으로 봤지만요. 정치권이 5.18 정국으로 불붙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은 5.18 비하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을 오늘 제출하고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는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뒤늦게 해당 의원들을 당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그러면서도 청와대가 한국당 몫의 5.18 조사위원 2명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5.18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이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은요, 파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냥 후안부치한 반역사적인 반민주적인 막가파일 뿐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민주주의 부적응자들입니다. 김병준 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신 이상자 지만원을 정신감정하여 정신병원에 수감시키고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3인의 의원을 즉각 출당 조치하고. 자, 윤 의원의 발언 직후 논란이 일 것을 예상한 듯 이철희 의원이 곧바로 좀 진화에 나섰고요. 윤준호 의원도 다소 표현이 과했다는 점을 의식한 듯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이 추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지만원 씨에 대한 그 상식 이하의 그 발언에 대해서 정신 이상자 그리고 정신병원 이 표현은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은요, 한국당 차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고요. 민주평화당은 한국당을 해산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또한 이 해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동전선을 구축한 여야 4당은 새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자,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국민들을 모욕하고 5.18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부정함으로써 이 민주헌정 체제의 판단을 부정했다면서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5.18은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특별법이 제정돼 이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 이 YS의 상도동계 인사들도 여야 할 것 없이 격분했습니다. 자, 무소속 서청원 의원, 숭고한 민주화 운동을 종북 좌파 문제로 왜곡해 거론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또 한국당 김무성 의원, 5.18을 부정하는 건 역사 왜곡이고 이 한 맺힌 유가족 마음에 큰 상처를 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이 5.18을 욕되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야 반응이 심상치 않자 이 당초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던 한국당도 이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체의 진상조사 결과 당시 행사에서 나온 발언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이 새 의원들을 당 윤리위에 회부키로 했습니다. 견해의 차이 수준을 넘어서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 주장이 명백하였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의 발언 역시 부적절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존중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논란의 당사자들도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주장은 또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 이종명 의원, 상처 받으신 분들께 송구하다 했지만요. 북한군 개입을 검증하고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앞서 김순례 의원도 유족들의 사과를 하면서 이 허위 유공자를 걸러내는 게 유공자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 한국당 사과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과는 껍데기에 분칠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의 성원 중 상당수가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수구 세력이라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알맹이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오늘 사과의 쇼를 한 것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진짜 유공자라는 표현으로 또 애매한 해명을 내놨던 김진태 의원은 오늘 논란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준비하며 예정된 일정이다. 내가 못 올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예상대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광주 오니까 좋습니다. 네. 김기태는 물러나라! 야, 우리가 북한이야, 북한이고! 광주의 땅을 할 수 없지 않냐, 지금! 나와! 어떤 이렇게 사과하고 그러거나 이런 생각은 안 계신가요? 방문한 분들은 주관적인 의견을 말한 것 뿐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내려질 거다. 객관적으로 평가가 내려질 거다. 자,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의 징계를 추진하는 등 새 의원에 대한 논란은 진화하려는 것과 달리 자신들이 추천한 5.18 조사위원 가운데 2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한 데 대해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상 법조, 법의학, 역사, 인권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청와대는 권태호, 이동욱 후보가 여기에 미치지 못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 우리는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한다며 청와대의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의회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손혜원 게이트, 김경수 지사 법정 구성으로 지난 대선 후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실정 위기에 몰리자 정치적 출구 전략으로 야당과 국회를 모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이들은 자격에 해당하는 바 없다. 이 청와대 판단이 적절하다라고 했고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또한 한국당이 추천권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5.18 망언 한국당 3인, 여야 4당 의원직 제명 추진입니다. 네, 최 반장이 마지막에 얘기했지만요. 5.18 망언 논란 관련해서는 한국당이 전체적으로 이제 고립돼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비하한 그런 논란의 당사자들에 대해서 여야 4당이 오늘 함께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중징계를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요. 사실상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징계안은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171명이 서명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을 제외한 대부분이 서명한 건데요. 징계안은 새 의원 각각에 대해 제출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들이 대한민국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국민을 모욕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어서 헌법과 국회법 등을 위반해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면서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징계안을 제출한 직후에 여야 4당은 이들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망언자들을 반드시 제명 조치할 수 있도록 여야 4당은 찰떡공조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에서 제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이 벌이는 이러한 추태는 반드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제명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야 4당이 찰떡공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요. 과거 국회의 일반적인 관행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과연 중징계까지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신 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 징계안이 제출이 되면 국회 윤리특위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당장 2월 임시국회가 공전 중이라 윤리가 가동이 되지 않고 있고요. 위원장도 자유한국당 소속 박명재 의원이라서 심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이들 3인을 제외하고도 20대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제소된 의원은 민주당이 9명, 한국당이 7명, 모두 19명으로 이들 모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해야 한다면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만일 제명안이 윤리를 통과해서 본회의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의원직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양 반장, 지금 이제 의정사를 71년으로 계산한다고 한다면요. 그동안 의원이 제명된 경우는 단 한 차례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루어진 거 1979년 당시 여당이었던 공화당 그리고 유정회 소속 의원들이 당시 야당 신민당 총재 김영삼 의원을 제명한 게
지금까지 유일합니다. 자, 국회 윤리특위가 지금 설치된 1991년 이후 현재까지 징계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는 건 단 한 건인데 한 건에 불과한 거죠. 자, 18대 국회 당시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던 이 강용석 의원 이 제명안으로 처음에 본회의에서 부결됐다가 다시 이게 추진이 돼서 한 단계 낮은 징계였던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 내려졌던 거 있고요. 19대 국회에선 성폭행 의혹이 제기됐던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이 추진됐지만 이 본회의 표결 직전 본인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실제 징계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명 자체는 김영삼 전 의원, 전 대통령 경우밖에 없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뜻을 같이 했고요. 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동안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희가 속보를 좀 챙겨보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최 반장이 소개했지만요. 자유한국당의 어제 그저께 기류하고 오늘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었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해당 의원들을 당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는 그런 뜻인 거죠? 네, 조사 결과 김병주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당 윤리위에 회부하고 또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자신도 함께 회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 공청회에서 발표된 발제 내용은 역사 해석에서 있을 수 있는 견해 차이의 수준을 넘어선 이 허위 주장이 이미 명백하다. 이 한국당 의원들 발언 내용도 부적절했고 이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정신을 위배했다라고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5.18 북한군 개입설은 지난 39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기관의 조사를 통해 근거가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입니다. 특히 공당의 국회의원이 이런 주장에 판을 깔아주는 행동도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네, 한국당 전당대회 얘기는 이따 양반장 발제 때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볼 예정인데 만약에 이제 한국당 윤리위원회에서 해당 의원들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린다면요, 그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권 출마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논란의 당사자인 김진태 의원이 오늘 광주를 직접 찾았습니다. 아까 영상도 봤는데 고 반장, 이번 논란에 대한 공식 사과는 오늘 발언에서 없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 광주시당에서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기자들이 공청회에서 5.18을 부정하는 발언이 쏟아진 데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묻자 내가 말한 것이 아니다. 발언한 사람의 주관적인 의견이고 그것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으로 내려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권 경쟁을 위해 이 같은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전혀 그렇지 당권 경쟁을 위해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 김진태 의원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전혀 의도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 살면서 보면 때로는 이렇게 전혀 예기치 못한 이런 일도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5.18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좀 더 투명하게 해서 진정으로 이런 국민들의 또 존경도 받고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런 뜻입니다. 네, 오늘 김진태 의원이 광주를 찾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5.18 관련 단체 또 시민단체 회원들이 당사를 찾아서 항의했습니다. 5.18을 왜곡하고 희생자에게 용서받지 못할 모독과 망언을 했다면서 우리가 북한군이나 괴물 집단으로 보이느냐 이렇게 거세게 반발했고요. 당사한 회의실에서 고성이 또 오갔고 일부 시민들은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쓰레기가 든 봉지를 김 의원을 향해서 내던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회의장 내부가 좀 아수라장이 되면서 김 의원 가까이까지는 가지 못해서 이 카메라를 든 취재진들에게 이 쓰레기 봉지가 쏟아졌는데 아까 영상을 보니까 저희 JTBC 카메라 기자 쪽으로 쓰레기가 이렇게 쏟아지는 모습이 잡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선글라스 낀 그 사람들이 경호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김진태 의원을 우산을 들고 있던데 사진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공항에서부터 이 김진태 의원을 경호하는 사람들로 보이는 네. 선글라스 낀 남성들이 있더라고요. 글쎄요. 아까 저는 이제 우산이 눈에 익더라고요. 우산 아마 뭐 계란 같은 게 날아올 그렇죠, 거를 그렇죠. 대비한 거죠. 예. 자, 좋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요. 그 마치 반나치법처럼 소위 5.18에 대해서 망언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예, 역사 왜곡을 처벌하는 법률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한국당의 망언은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독일의 반나치 법안을 언급했는데 반나치법이라는 건 이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 또 슬로건 이걸 막 갖다 쓰면 그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네, 아까 이제 최 반장이 잠깐 얘기했는데 한국당이 오늘 두 가지 상반된 대응 태도를 보였어요. 하나는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당 차원의 징계 방침을 밝히고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직접 사과를 했다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어제 저희가 속보로 다뤘던 청와대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그 한국당이 추천한 인사 3명 중에 2명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관련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죠. 네, 청와대는 자격이 없다라고 했는데 한국당은 국회와 한국당을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정양석 원내수석 부대표, 대통령은 국회와 한국당에 어떤 문의나 통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거부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특별법에선 가해자 또는 피해자를 추천 대상에서 제척하도록 했다면서 이 여권이 추천한 위원회 이 같은 제척 사유가 있는데 청와대가 이를 외면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사위원 추천 거부와 관련해 김병준 위원장은요,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답할 문제라며 이 귀국을 하면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그 망언 논란 당분간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만약에 김진태 의원이 이제 출마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면은 한국당 전당대회 등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겁니다. 자, 관련한 속보 저희가 계속 챙겨가는 걸로 하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여야 4당 5.18 모독 한국당 3인 제명 추진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북미 정상의 하노이 회담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북미 그리고 주최국 베트남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는데요. 판 빈민 베트남 외교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의 국빈 방문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 투자론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로 통해온 세계적 투자가 짐 로저스가 다음 달 방북할 거란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북미 회담 관련 속보와 청와대발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3박 4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찾았습니다. 응 우엔수원 푹총리, 판 빈민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죠. 자, 이후에는 호이락 첨단 산업단지 또 하롱베이 선상 투어를 하면서 베트남식 경제발전 모델인 도이머이를 직접 눈으로도 확인했습니다. 당시 방문은 전통 우방국과의 통상적 외교 차원이었다라는 설명이지만 이미 그때부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베트남에서 열기 위한 사전 답사 성격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왔습니다. 베트남 지도부가 직접 적극적으로 유치 의사를 밝혔고 이참에 국빈 방문으로 북베트남 정상회담까지 한번 해보자는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용호 외무상의 동선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을 고려해서 짜여졌을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자, 북미 하노이 회담이 공식화된 지금 이번엔 반대로 판 빈민 외교부 장관이 평양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국빈 방문 문제를 최종 조율하기 위해서인데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상황이죠. 국빈 방문이 성사된다면 아마도 김 위원장은 24일쯤을 전후해서 하노이에 도착할 텐데 당연히 하노이에만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최대 기업인 빈그룹 공장에 있는 하이퐁, 또 이용호 외무상도 갔었던 관광지 하롱베이를 둘러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이 선상 투어 원산에서 해보면 어떨까? 대동강이 하나 만들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제가 어제 다낭을 밀었던 미국에게도 하노이는 괜찮은 카드다라는 설명을 했었죠.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시찰 행보까지 나선다면 더더욱 금상첨화입니다. 별다른 힘을 들이지 않고 북한의 롤모델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쯤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제를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하노이 선언에는 영변 핵시설 폐기, ICBM 반출 등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른 제재 완화 같은 미국의 보상적 상응 조치가 담길 겁니다. 이 상응 조치는 크게 3가지를 골자로 하는데요. 종전선언과 북미 국교 정상화, 그리고 그 이후 전개될 경제 투자를 의미합니다. 북한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거니까 북한 지도자가 안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중심이 돼서 결국에
미국이 자본들이 북한에 들어오고 뭐 맥도날드가 북한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트럼프 타워도 대동강변에 세워지고 그다음에 미국의 소위 그 뭐 투자은행 같은 것도 들어가고. 네, 사실 자본력을 가진 투자자 입장에서 북한은 이 하얀 도화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때가 타지 않은 천혜의 자연, 도대체가 어떤 나라인지 궁금해서라도 한번 가보고 싶게 만드는 매력, 또 중국과 한국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까지 관광지든 철도든 공장이든 뭐든 만들 수가 있는 곳이죠. 한때 통일 대박론이 유행처럼 번졌던 것도 다 이유가 있던 겁니다. 국민들 중에는 이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상당히 흥미로운 소식 하나가 전해졌는데요. 내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말로 화제를 모았던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가 오는 3월 방북한다는 뉴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를 직접 초대했고 미국 정부의 방북 허가도 떨어졌다는 건데 미국 자본을 끌어오겠다는 김 위원장의 강한 의지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제가 처음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주위에서 굉장히 놀라거나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는 결국 한국과 함께할 것이고 한반도 전체가 투자에 적합한 장소가 될 겁니다. 한마디로 북한의 개혁 개방은 투자자들에게 굉장한 기회가 될 겁니다. 네, 역시 세계 3대 투자자, 누적 투자 수익률 4,200%를 자랑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생각이 들죠. 오늘 기사를 준비하면서 안 사실인데요. 짐 로저스가 대북 투자의 가능성을 엿본 건 상당히 오래전부터입니다.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CNN과의 인터뷰인데 잠깐 들어보시죠. North Korea has cheap labor, disciplined cheap labor, and lots of natural resources. South Korea has lots of assets and good management. It's a perfect combination. When you put together these two countries, you'll have 70 million people or so right there with cheap labor and natural resources. They're going to run circles around the Japanese. The Japanese are against the merger. Nobody else is.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외친 게 2014년 신년 기자회견 때니까 그보다도 3년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짐 로저스가 평양 땅을 밟는 순간 전 세계 투자자들의 눈이 북한에 쏠릴 건 자명해 보이는데요. 북한이 베트남과 같은 성공적 개혁 개방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될지 이번 하노이 회담의 결과를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전 재산 북한에 투자 짐 로저스 3월에 평양 간답니다. 네, 뭐 아직은 이제 대북 제재 문제가 걸려 있지만 짐 로저스의 방북은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들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상응 조치 간에 여러 가지 이제 협약이 된다면은 대북 제재가 일정 부분 풀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관련해서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움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 이제 보름 한 2주밖에 안 남았고요. 지금 베트남 외교장관과 의전실장이죠. 2박 3일간의 평양 방문길에 오른 상황입니다. 어때요, 고 반장?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에서 어떤 행보를 보여줄 걸로 예상되나요? 일단 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에 어떻게 갈지부터 하나하나 다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용기인 참매 1호가 지난해 비밀리에 하노이에 다녀왔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면 뭐 사전에 안전성을 점검하는 차원으로 보이고요. 평양에서 하노이까지는 2,760km, 약 3시간 반, 뭐 4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특별 열차를 타고 가는 것도 가능은 한데 편도로 60시간 가까이 걸려서 어휴, 그렇게 나오네요. 뭐 비효율적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 참매 1호를 탈 경우 이 하노이 외곽에 있는 노이바이 국제공항 또는 이 보안을 위해서 베트남 공군 훈련장으로 쓰이는 자롬공항 등으로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국빈으로 방문하는 만큼 베트남 주요 인사들과도 뭐 회담을 갖게 되겠죠. 권력 서열 1, 2위를 모두 차지한 응 우엔 푸쫑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회담을 하고 또 권력 서열 3위인 응 우엔 수원푹 총리, 권력 서열 4위인 은 우엔 티킴 의원 국회의장을 면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만났던 베트남의 국부 호치민 주석의 묘를 찾아서 헌화를 할 수도 있고요. 김 씨 일가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권력 기반을 다져온 행보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 반장이 웃음을 잘 참았습니다. 네, 웃으면 안 되는 대목이고. 그럼 맞습니다. 예. 자,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관심이 많은 건 뭐겠습니까? 역시 도이머이, 우리말로 뭐 쇄신이라는 뜻이라는데 이 개혁개방 정책이죠. 이걸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 모델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하노이 외곽에 있는 농업과학원, 또 호아락 첨단산업단지, 또 하노이 동쪽 꽝린성에 있는 유명 관광지 하롱베이를 찾았는데 이 베트남 정부는 하롱베이로 가는 길에 있는 항구겸 이 산업도시인 하이퐁시 시찰을 권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지금 뭐 판반민 외교장관과 의전국장이 모두 평양으로 가 있는 만큼 그 일정 윤곽도 곧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제 최 반장, 아까 이제 짐 로저스 얘기를 했잖아요. 짐 로저스의 방북,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제가 또 뭐 다정해서 장투로 불리잖아요. 뭐 주식은 역시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좀 권유해드리고요. 그렇게 불려요? 제가 한번 부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그렇게 합시다. 네, 신혜원 반장이 인정했으니까 말을 빨리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정하시는 거죠? 네, 인정할게요. 네. 아무튼 이 세계적인 투자가 이 짐 로저스 내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말로 화제를 모았었잖아요. 오는 3월에 방북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초대를 했고 또 미국 정부의 방북 허가도 떨어졌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미국 자본을 끌어오겠다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강한 의지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평양 땅을 밟는 것 자체로 이제 대북 투자가 가능해진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 반장, 북한도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비핵화 상응 조치에 나서면 양국이 서로에게 유익한 종착점에 가 닿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매체 우리 민족끼리 개인 필명글인데요.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해 나서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미, 그러니까 북미죠. 조미 두 나라 인민의 이익과 인류의 염원대로 조미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가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미국은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을 존중하고 그에 상응한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해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돈이 들어가려면 일단은 관계 정상화가 또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 관련 합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종전선언 이후 국교 정상화를 가는 과정에서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상시 연락이 가능한 채널을 둘 거라는 얘기죠. 이 북미 간 대화 채널 개설 논의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94년 10월 이 당시 제네바 합의에 따라서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두기로 했었고 현안 해결 진전에 따라서 양국 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한다는 원칙에도 합의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98년도에 북한이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논의 자체가 중단이 됐고 이번에 만약에 논의가 진전이 된다면 25년 만입니다. 네, 지금 이제 신 반장이 얘기했던 관계 정상화, 특히 이제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미 의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전향적인 입장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국회의장단 또 여야 대표단이 지금 방미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에 가 있는 상황인데 비건 대표를 만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비건 대표가 워싱턴 DC에서 이 방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대표단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 평양에서 열린 이 북한과의 협상 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이었으며 분위기 정말 좋았다. 사안에 대한 의제는 합의를 했다. 이견을 좁히는 것은 다음 회의, 그러니까 2차 실무 협상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 거죠. 자, 난제를 모두 해결하는 건 어렵지만 일정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표시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비건 대표는 북한과 이 관계 정상화, 평화 조약, 한반도 경제 번영 기반 확보는 먼 길이지만 이 미국 정부는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다며 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담은 단독으로 북한과 미국만 진행을 하지만 언젠가는 3자, 그러니까 남북미가 함께할 수 있는 날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정의 가족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비건 대표는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죠. 제가 그냥 비건 대표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만.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했잖아요. 고 반장, 어떤 발언이 나왔어요? 네, 어제 이 산자부가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 등 4건의 규제 특례 안건을 의결했는데요. 이 규제 샌드박스를 산업 현장에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가 나온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체계의 대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라면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규제 혁신에는 이해관계나 가치의 충돌이 따른다면서
충분한 안전장치로 갈등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심판장, 청와대가 3.1절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죠? 네, 청와대가 3.1절 특별 사면 대상에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또 세월호 관련 집회 등 6가지 집회 시위 관련자들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검찰에 공문을 보내 관련자 파악을 지시했다면서 이 부분이 이번 사면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반면 후보 시절에 공약한 5대 중대 부패범죄 관련자들은 사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치인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정치인 중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될지가 관심이고 또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이 후보자 중에 하나입니다. 청와대는 법무부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특별 사면을 의결한 뒤에 3.1절에 맞춰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자 북미 정상회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고요. 또 짐 로저스의 방북 소식까지 들려왔는데 그 최 반장이 영어 잘하니까요. 한번 인터뷰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좀 들어봐요. 영어하면 고반장이죠. 아니, 됐습니다. 자 오늘 더 얘기를 끌어가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잡을게요. 전 재산 북에 투자, 짐 로저스 4달 방북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달 27일 열리는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사실상 황교안 대 오세훈,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오 전 시장은 당초 전당대회 연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보이콧하겠다고 했었죠. 하지만 오늘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다시 출마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반면 오 전 시장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줄줄이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오늘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당대표 출마 선언 또 했습니다. 자, 지난 7일에 이어서 두 번째죠. 자, 정확히 표현하면 오늘은 불출마 철회 선언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당대회 연기 안 하면 나 경선 안 나가겠다 했는데 오늘 후보 등록일 닥치니까 어렵사리 이렇게 회군을 결정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여준 건데 때문인지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더군요. 왜 마음이 바뀌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이 특정 지역, 특정 이념만을 추종하는 정당으로 추락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마음을 바꾼 진짜 이유겠죠. 자, 일단 경선 파행을 막기 위한 당 지도부의 집요한 심야 설득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 불출마가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합니다. 홍 전 대표 불출마로 오매불망 바라던 사실상의 단일화가 자동으로 이루어졌고 또 마침 다른 후보들이 줄줄이 진짜 불출마 선언을 해주면서 완전 오른쪽인 황 전 총리 그리고 그보다는 왼쪽으로 기울어 있는 자신과의 1대1 대결이 가능해졌다는 판단이 들었다는 거죠. 자, 당장 오늘 회견에서도 왜 오세훈이어야 하는지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이번 5.18 공청회 사태에서 보듯이 과거 회기 이슈가 터지면 수습불능이 될 정도로 취약한 정당입니다. 당의 역주행을 막아냅시다. 자, 그런 가운데 또 다른 당권 주자들 심재철, 안상수, 정우택, 주호영 의원 줄줄이 오늘 오전 오후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승산도 없는 판에서 못 먹어도 고 해봤자 얻는 건 망신이요 잃는 건 돈이라는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상수 의원 불출마 좀 아쉽습니다. 출마 선언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이 호의자, 결국 손만 아팠던 걸로. 자, 이거 그냥 누워서 떡 먹는 건가 싶었던 황교안 전 총리 느닷없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진박 감별 부적합 판정 받은 것도 충격이었는데, 자, 오 전 시장과 사실상 이 파전 양상 굳어지자 약간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오늘 현충원 참배를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10시 반에 오세훈 전 시장이 출마 다시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셨거든요.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방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 지난 8일 블룸버그 통신하고 인터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인터뷰 갖고 지금 일본 총리, 관방장관, 의원들 뭐 난리 법석입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길래 그럴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분은 얼마 이제 퇴임하신다 그러니까 그분은 전번에 주범의 아드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런 양반이 할머니 한번 손 잡고 정말 잘못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도대체 이 말 중에서 도대체 어디서 화를 내야 할 부분이 있느냐 싶죠. 그런데 일본 정부는 바로 이 부분. 자, 선왕 히로히토를 전범의 주범이라고 칭한 바로 이 점에서 발끈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 공부해보신 분들 다 아시지만 솔직히 이 더글라스 메가더 당시 일본 점령군 사령관이 히로히토 일왕한테 전쟁 책임을 물었다가는 점령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는 이런 정치적 고려 때문에 면죄부를 줬다는 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오늘 국회에서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 출석해서 한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를 했고 사과와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면서 아주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예, 아베 총리가 언제부터 아키히토 일왕을 이렇게 끔찍하게 챙겼다고 두 사람 사이 지금 안 좋은 거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나저나 문희상 의장 지금 일본에서 야쿠자 오야붕이다 이런 별칭까지 얻고 있는데 그래서 더 이러는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다음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예, 뭐 모자이크 천지인데요. 뭐 잘했다, 과하다 지금 엄청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포르노 야동 콘텐츠가 있는 불법 유해 사이트. 네, 정말 학부모님들 걱정 많으셨죠. 우리 애가 공부한답시고 문 걸어 잠가놓고 혹여 야동 보고 있지 않을까 불면의 밤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전면 접속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자, 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필드 차단 방식을 도입했. 이거 뭐 어렵잖아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지금까지 야동 사이트 단속 그냥 현관만 틀어막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그 기술로 뒷문, 쪽문, 개구멍까지 다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에만 무려 800여 개 음란 사이트가 접속이 끊겼다는 거죠. 자, 때문에 어제부터 KT 같은 국내 인터넷 통신사의 문의 전화 폭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접속이 안 되냐 하면서 말이죠. 자, 이런 사정을 전해들은 일부 사용자들 어른들까지 못 보게 하는 거는 너무하지 않느냐. 이거 뭐죠 지금? 네, 표정이 많이 뭔가 욕구불만. 설마 아니 맞나요? 네. 오늘 그건 뭐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뭐 그런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런데 최 반장은 왜 갑자기 당황한 듯한 바나나 우유예요? 갑자기 아까 좀 전에 먹은 네, 거예요? 목이 마르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 끊어야 돼요. 최 반장이 또 수위를 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아까 이제 문희상 의장이 자신의 발언을 놓고요. 일본 정부가 강하게 지금 이제 반응을 하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베 총리 입장까지 나왔는데 어제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요.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 전범 아들이라는 표현 때문이겠죠. 이에 대해서 전쟁 당시 일본 국왕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도자의 진정 어린 사과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표현이다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에선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를 하면서 일본 측은 수십 번 사과했다고 말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사실 문희상 의장이 이 한일 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하고 또 몇 안 되는 지1파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2017년 5월 달에는 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베 총리랑 회동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도 이제 회의 때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국제 수로기구 IAHO가요. 동해와 일본의 표기 관련해서 일본 정부에 한국과 협의하라 이런 그 요청을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 요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입장을 오늘 내놨다면서요? 네, 오늘 중의원 예산위원회 발언이었는데 비공식 협의에는 응하겠지만 일본해라는 호칭은 국제사회에서 확립된 유일한 호칭으로 변경할 필요성도 근거도 없다라고 한 겁니다. 사실상 응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힌 건데요.
또 오늘 한 야당 의원이 질의하기를 과거엔 한국을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베 총리 구조선반도 노동자 문제, 그러니까 강제징용자 문제는 양국 관계의 기초를 부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를 한국이 취하도록 기대한다라고 동문서답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정말 아베 총리 얘기만 하면요 답답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국 대회가 아니죠. 한국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오늘이 이제 후보 등록 마감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을 한 사람이 황교안 전 총리하고 김진태 의원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3명인가요? 누가 네, 그렇습니다. 했죠? 어제 홍준표 전 대표 또 오늘은 심재철, 안상수, 주호영, 정우택 의원이 불출마하기로 하면서 그렇게 이제 새 후보 대결 또 엄밀히 말하면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황교안 전 총리 대 오세훈 전 시장의 2파전 양상인 분위기로 결정이 된 건데 황교안 전 총리의 초반 독주 속에 마지막 변수였던 이 전당대회 연기 요구가 불발되면서 완주를 해야 할 동기부여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네, 그렇죠. 김진태 의원은 상대적으로 세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또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지금 당원권 정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격 박탈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고 반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출마 결정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 홍준표 전 대표의 불출마가 결정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줄줄이 또 불출마를 하면서 비황교안 진영의 표심을 모두 담아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앞서 저희가 이제 5.18 망언 논란 다뤘는데 그 논란이 그 오세훈 전 서울시장한테 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정치권에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바로 근데 그 5.18 그 망언 파동도 오 전 시장의 출마 결정을 자극했다, 동기부여를 했다 뭐 이런 지적인데 당장 오늘 당의 역주행을 막겠다, 과거 회귀를 막겠다면서 5.18 문제 강하게 치고 나왔거든요. 앞서 출마 선언에서부터 박근혜를 넘어서자라면서 이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했던 오 전 시장인데 자, 수도권 지향 또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자신의 이 포지셔닝이 상당히 지금 분위기에 어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친박 비박 간의 대결 양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반쪽 전대 논란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어쨌든 파행은 파행이네요. 불출마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으니까요. 그렇죠. 예. 자, 홍준표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을 놓고선요. 당내에서 정말 말이 많더라고요. 네, 뭐 안팎에서 이 차기 당대표가 임기 2년을 채 못 채우고 내려올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내린 결정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어차피 내년 총선 결과를 놓고 지도부 진퇴가 결정이 날 거라는 겁니다. 당이 다시 비대위 체제로 돌아가면 그때 구원투수로 등장을 해서 자연스럽게 등판을 하고 그래서 차기 대선을 위한 징검다리를 삼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유튜버 활동을 하면서 이 정치적인 영향력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말이죠. 네, 아까 저희가 이제 황교안 전 총리의 발언을 들어봤잖아요. 그 현충원을 찾은 자리였는데 다시 목소리가 저음이 됐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모두 함께 전대를 치렀으면 좋겠다. 뭐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은 아무래도 고민이 좀 크지 않을까요, 최 반장? 네, 뭐 아무래도 지금 황 전 총리가 초반부터 좀 치고 나가다 보니까 뭐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는 친박이 아니다, 뭐 진박이 아니다라는 뭐 비판을 받고 있고요. 비박 진영은 오세훈 전 시장으로 똘똘 뭉치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김진태 의원은 자신과 일부 또 지지층이 겹치는 상황이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국정농단 특검팀 수사기관 연장을 불허했다라는 발언으로 또 직권남용 논란을 스스로 자초한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지적입니다. 네,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포인트고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보수 진영에서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히려 비판하는 또 그런 목소리도 있잖아요, 고 반장. 네, 그렇습니다. 친박 비박을 떠나서 보수 분열을 우려하는 진영에서 그런 여론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 쓴 칼럼이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옥중에 이 박 전 대통령이 던진 당대표 출마자들 흠집내기 발언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을 아직도 한국당의 물주로 착각하는 건지 아직도 당대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는 건지 정치를 재개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특히 그 메시지에는 온통 당신들이 날 위해서 뭘 했느냐 하는 박근혜 개인만 존재한다면서 보수 진영에 대한 걱정은 없다고 맹비난한 겁니다. 네, 보수 진영에서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저도 그 칼럼을 봤어요. 그거 보니까 차라리 잘 됐다. 이참에 박근혜를 털고 가자. 뭐 이런 제언도 뒤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그 최교일 위원 관련한 논란은 저희가 이제 정치부에서 많이 다뤘는데 지역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최교일 의원 지역구죠. 경북 영주 지역 10여 개 시민단체가 어제 이 한국당 영주 당협 사무실 앞에서 이 스트릿바 논란에 대한 최 의원의 의원직 사퇴 또 함께 최 의원과 당시 미국 출장을 갔다가 스트릿바
혹은 합법적 카바레를 들른 이 장욱현 경북 영주시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겁니다. 앞서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이 당시 최규일 의원하고 이 영주시장이 선비정신 세계화를 위한 방미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 일정 중에 벌어진 일인데, 자, 어제 시민단체들은 이제 이 영주 선비정신 하면 스트릿바부터 연상이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경북 영주가 선비의 고장으로 특화돼 있나요? 네, 이 경북 영주에 가면요, 소수서원 옆에 그 한국 유교문화 발상지라고 해서 선비촌이라고 하는 마을이 선비촌 네, 들어봤어요. 예, 그 선비촌 옆에는 바로 영주 선비상이라고 해서 이 커다란 지금 보시는 선비 동상까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자유한국당 상황이 정말 복잡하네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오세훈 당대표 출마, 황교안과 2파전 양상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250명의 명예 졸업식이 오늘 단원고에서 열렸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세월호 참사가 없었다면 2016년 2월 졸업할 예정이었죠. 3년 만에 열린 졸업식이지만 주인공인 학생들의 이름이 붙은 채로 놓인 빈 의자 250개가 참석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사회부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예정대로였다면, 정말 모든 게 예정대로 흘러갔다면 지난 2016년 2월 이미 졸업을 하고 지금쯤은 대학에서 또는 사회에서 아니면 군대에서 각자의 꿈을 키워갔을 단원고등학교 학생 250명, 이 학생들의 늦은 졸업식이 오늘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아이들의 졸업식이 늦어진 이유, 바로 그렇습니다. 자,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이름이 붙은 의자에는 아이들 대신 부모님들이 자리를 대신 채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는 가운데 졸업식장 스크린에 학생들의 사진이 뜨자 유가족들의 흐느낌이 더욱 커졌습니다. 인사말을 위해 단상 위로 올라간 유은혜 부총리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아직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많은 일이 남은 거 알고 있다. 부총리로서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세월호 유가족들의 이야기도 잠시 들어보시죠. 저희들은 아프지만 이 자리가 고통스럽지만 이후에 우리 아이들, 살아있는 우리 아이들의 그러한 안전과 명예를 위해서 이 자리를 준비했고 그것으로 또 다른 의미와 위안을 찾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 그다음에 전 국민의 현재 이 사회에 제시한 바는 아주 큽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는 아직까지 진행형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주제를 바꿔서 다른 사건 소식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해 가을 유명 예능 PD인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의 불륜설이 담긴 이른바 지라시가 SNS에 엄청 돌았습니다. 이 지라시에 언급됐던 나영석 PD와 정유미 씨는 불륜설 자체가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최초 작성자, 유포자가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라시가 만들어지고 또 퍼진 경위 이랬습니다. 자, 불륜설 가짜뉴스는 두 가지 버전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한 출판사에 근무하는 프리랜서 작가 정모 씨가 방송 작가들로부터 들었던 소문을 지인들에게 알리려고 카톡 메시지를 작성해서 전송을 한 겁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회사원 이모 씨는 이를 가짜뉴스 형태로 수정을 해서 회사 동료들에게 전송했고 이후 50단계를 거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전달되며 일반인들에게 급속도로 퍼지게 된 겁니다. 자, 또 다른 찌라시는요. 방송작가 이모 씨가 역시 카톡 메시지로 작성을 해서 지인들에게 전달했고 이게 70단계를 거치면서 지라시로 퍼진 겁니다. 자, 이걸 유포한 사람들도 잡아보니까 재수생부터 대학생, 간호사 등등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별 생각 없이 전달했다, 문제가 커질 줄 몰랐다 이런 식으로 경찰에 진술했다는 겁니다. 자, 카톡 등 SNS가 일반화되면서 지라시 주고 또 받고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에는 단순 유포자라도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오랜만에 글로벌 TMI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목한 나라 바로 헝가리입니다. 현재 동유럽 순방 중인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헝가리 외무장관과 설전을 벌인 이야기
그 이야기 오늘 아닙니다. 물론 그 소식도 중요합니다. 동유럽 일부 국가가 최근 중국과 러시아에 기우는 듯한 행보를 하자 이 폼페이오 장관이 사실상 단속에 나선 건데 첫 방문지인 헝가리에서부터 위선 떨지 말라 이런 역공을 당한 거죠. 자, 아무튼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헝가리 정부가 최근 내놓은 출산율 재고 정책이 화제입니다. Azok az asszonyok, akik legalább 4 gyermeket szültek és neveltek, életük végéig mentesülnek a személyi jövedelem adó fizetése alól. 자, 정책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헝가리에선 신혼부부에게 우리 돈으로 최고 4천만 원 정도를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데요. 부부가 아이를 2 이상 낳으면 대출금 중 3분의 1을 없애주고 3 이상 낳으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4 이상 낳으면 앞서 들으신 대로 소득세를 평생 면제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3년 내에 어린이집을 2만 1,000개 확충하고 3 자녀 이상 가족을 고려해서 7인승 이상 승합차 구매 시에는 국비 보조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자, 헝가리 출산율 2017년 기준 1.45명입니다. 유럽 전체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창 일을 해야 하는 청년층이 고임금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서유럽으로 매년 3만 명가량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헝가리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헝가리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Meg kell értenünk, hogy az európai népek történelmi válaszúthoz érkeztek. Akik a bevándorlás és a migránsok mellett döntenek, bármilyen célból teszik is, valójában kevert népességű országot hoznak létre. 그렇습니다. 헝가리는 반난민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 있습니다. 출산율 재고 정책의 이면에는 이민자를 막고 헝가리 민족을 늘려야 한다는 극우 정권의 목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실 출산율 문제는 우리나라도 헝가리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출산율만 따지면 우리는 헝가리보다 낮아서 2017년 기준 1.26명 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난민 또는 이민자 문제가 유럽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적도 없고 출산율 재고 정책을 민족주의와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자, 하지만 지난해 제주도 예멘 난민 논란에서 보듯 출산율 제로에 가까워지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민자 문제가 주요 사회 이슈로 제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옆나라 일본도 얼마 전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이민자로 채우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바 있습니다. 자, 출산율과 이민자 문제,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 조금씩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 단원고 학생 오늘 명예 졸업식. 네, 자, 사회 뉴스 몇 개만 좀 더 추가로 짚어볼게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기소됐다는 소식을 저희가 다뤘고 재판부가 바로 정해진 상황이죠? 예, 신설된 형사합의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내부 논의 끝에요. 이 양승태 전 원장 사건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을 하고 형사 35부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이란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이 됐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지정을 해서 말 그대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이 있거나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재판장의 부서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컴퓨터 배당을 통해 재판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을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마주하게 된 재판장 바로 24년 후배인 그 박남천 부장판사입니다. 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수료를 했고요. 일선 법원을 거치는 등 일선 법원을 거친 다음에 24년간 법원 행정처나 대법원에서는 근무하는 경험이 없는 이 재판 업무만 전담한 실무형 판사로 불립니다. 형사합의 35부는 앞서 양반장 설명대로 신설된 재판부인데 지난해 11월 사법농단 사건에 대비해 형사합의 34, 36부와 함께 신설이 됐습니다. 당초 재판부를 맡기로 했던 부장판사가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사무분담 변경을 요청하면서 이 박 부장판사로 재판장이 교체된 바 있습니다. 신 반장, 본격적인 재판은 언제쯤 시작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절차인 공판 준비 기일이 빨라야 3월 초나 중순쯤에 열릴 걸로 보입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공소사실이 47개로 굉장히 방대하고 수사 기록도 수십만 쪽에 달하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자료를 보는 데만 해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고요. 공판 준비 기일이 통상 2~3차례 열리는 걸 감안하면 본격적인 정식 재판 4월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 전 원장이 이때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앉을 걸로 보이고요.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 추가 기소된 임정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의 안타까운 별세 소식을 얼마 전에 다뤘는데 부인의 인터뷰 기사가 오늘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는데요. 윤한덕 센터장의 부인 민모 씨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인터뷰를 보니까 이 윤 센터장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을 했는지 새삼 알 수 있었는데요. 평소에 집에 잘 들어가지 못해서 속옷을 싸서 부인이 직접 병원에 갖다 주곤 했다는 겁니다. 또 병원에 가도 업무로 바빠서 만나지 못하고 차에 넣어두고 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매주 일요일 저녁에 집에 잠깐 가서 밥을 잠깐 먹고 이내 쓰러져 잠들었다가 자정쯤에 다시 일어나서 병원으로 가는 게 일상이었다, 이런 대목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가서도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일을 하다가 새벽 4시쯤 잤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까웠는데 지난달 22일에 2박 3일 일정으로 속초로 가족 여행을 가려고 예약까지 다 했다가 갑자기 응급센터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됐고 보건복지부 점검이 떨어지는 바람에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부인 민 씨는 너무 아쉽고 미안해하는 남편에게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고 했다면서 그래도 남편은 늘 미안해했다. 그때 여행을 갔다면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소식인데요. LG 복지재단이 윤한덕 센터장에게 한국 응급의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기려서 LG 의인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건데요.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죠. 오늘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오늘 출두할 때 보니까요.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이 또 동행했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 오늘 명예 졸업식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응답하라 다정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신반장, 어떤 의견들이 들어왔나요? 네,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다정의 가족 이미숙님, 역사 왜곡으로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들은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 안 된다. 여연수님은 민주주의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게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심현수님, 일본 우익도 울고 갈 지경이다. 라이크 V님은 5.18 유족분들에게 제가 다 죄송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비서관과 같이 새벽 조깅을 한 것을 두고 소위 꼰대 논란이 인 것에 대한 의견도 있었는데요. 소지은님, 시장님 왜 그러셨어요? 김나놀님은 저건 진짜 눈치 없는 거다. 샤인 브라이틀리님은 예능은 예능으로 보자. 또 민초님은 복국장이 하라면 흔쾌히 한다고 했으니 양반장 새벽 6시에 불려 나가겠군 댓글 주셨는데 복국장은 새벽 5시에 일어나십니다. 자, 끝으로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알고 있죠. 네. 네. 양반장 팬들도 의견을 주셨는데 김숙경님, 양반장 오늘도 똘똘해요. 귀여워 귀여워 하트까지 보내주셨고요. 토마스 명님께서 양반장님 너무 피곤해 보입니다. 눈이 떼꾼하네 라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조깅하셨어요? 아, 그래요? 양반장? 네. 오늘의 응답하라. 어제 가족의. 잠을 안 잤나 봐요. 요즘 권투해요? 아니요, 그 사이트. 아, 그래요? 네, 좀 마무리해도 되나요? 네, 가족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아시다시피 복국장과 양반장은 고양이 집사고 최반장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족의 출연자 절반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니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강원도 강릉의 한 애견 분양가게에서 3개월 된 몰티즈를 던진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영상 속에 한 여성과 남성 그리고 강아지 이동 가방이 보입니다.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말하는 걸 듣고 있던 여성이 갑자기 가방에서 강아지를 꺼내 듭니다. 그리고 뭘까요? 던집니다. 던졌습니다. 자, 이제 3개월 된 강아지를 던진다. 다 큰 강아지도 아니고 어린 강아지이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자, 강아지를 던진 이모 씨는 지난 9일 오전 해당 가게에서 몰티즈를 50만 원에 분양받았는데 배설물을 먹는 이른바 10분증 증세를 보이자 저녁에 환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가게 주인이 며칠만 더 지켜보자라면서 환불을 거절하자 강아지를 던진 겁니다. 이 강아지는 구토 증세를 보이다 다음날 새벽 2시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사망 추정 원인을 살폈더니 뇌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이란 진단이 나왔습니다. 자, 분양가게 주인이 이런 상황을 문자로 알리면서 소송을 걸겠다고 하자 이 씨는 일부러 죽인 거 아니냐, 그곳에서 분양되는 강아지가 불쌍하다. 사장님이 환불해도 되는데 기분 상해서 안 해주는 거라고 했는데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사과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사장님이 환불해줄 수 있는데 기분이 나빠서 못해준다는 말에 홧김에 던졌습니다. 강아지가 죽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대변을 먹을 수 있다는 가게 측 설명은 이해했으나 가게에서 식분증이 있는 강아지임을 알고서도 분양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미치면서 내가 사기 분양을 당했구나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 이 씨는 비난받을 행동을 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평생을 반성하면서 봄이 되면 유기견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이 씨의 사과에도 부산동물학대 방지연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생명의 문제라서 저희가 동물보호법에 의거해서 동물학대 조항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물학대로 고발을 해서 이제 수사 요청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으로 뭐 이렇게 애견 판매 관련해서 또 무슨 이제 상황이 위법 상황이라든지 불법 상황이 있었던 건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까지 이제 같이 수사 요청을 드린 거거든요. 실제로 동물보호법 8조에는 동물학대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됩니다. 강원도 강릉경찰서도 수사에 나섰는데요. 분양가게 주인과 분양인 이 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청원이 11건이나 올라왔습니다. 몰티즈 학대 사건을 엄중 처벌해달라,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동물 선진국으로 유명한 독일의 동물보호법 1조 1항에는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 합리적 이유 없이 동물을 해할 권리가 인간에게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도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동등한 창조물인 동물을 학대하는 일 당연히 없어야겠고요. 조화로운 공존의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한 검토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논란을 저희가 다뤘는데요. 그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죠. 5월 단체와 광주 시민단체가 대규모 상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내일 자유한국당을 항의 방문하고 망언 논란을 일으킨 국회의원 3명의 제명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또 통계청은 내일 올 1월 고용 동향을 발표할 계획인데 올해 첫 일자리 성적표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해 최악의 고용 지표로 대통령 지지율까지 하락했는데 당장은 고용절벽 탈출이 쉽지 않다는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원회가 내일 대통령 면담 일정, 또 참석자, 요청 사항을 논의합니다. 이 밖에 오늘과 내일 이틀간 종교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남북 간 첫 민간 교류가 금강산에서 진행되죠. 중요한 속보 있으면 저희가 내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회의 내용에 대해서요. 의견이나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응답하라 다정의 코너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반장. 아니, 근데 강재용 아나운서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요. 네, 이발했더라고요. 진짜 이발했더라고요. 이발이라고 그러나요? 이발. 예.